안녕하세요. 이장훈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그 2022년도 노동법 최신 판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해당 판례들은 제가 이제 그 판례집이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푸는 노동법이 2021년 상반기까지 판례가 거의 다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판례집에 없는 그 최신 판례 내용으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 저희 본 수업에 앞서 가지고 전체 2022년도 판례 트렌드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노트 판례는 거의 없습니다. 노트 판례는 한 서너 개 정도밖에 없고요. 노원 파트에서 판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좀 비슷한 사실관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출제되는 경우가 있고 판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판례 법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거의 없고 기존의 판례 법리에서 좀 더 보완하는 것들이 한 서너 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 자체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수험적으로는 출제되기 좀 어려운 판례들이 좀 덜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르타 대비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맨 처음에 위탁계약형 지점장은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인데요. 자, 해당 내용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보험회사들 되게 많잖아요. 보험회사의 영업소장들은 사실상 근로자성 인연될 여지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프리랜서 계약을 합니다. 업무 위탁 계약. 그래서 그동안에는 근로자성을 다 부정을 했어요. 자, 다만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어떤 조합원 자격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소소하게 문제가 됐었는데 올해 4월 달에 이런 보험회사의 지점장에 관련돼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요, 사실관계 간단하게 한번 칠게요. 보험회사 지점장은 추가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리고 보험회사 위탁계약형 지점장으로 담당 지점의 운영, 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보험 설계사의 도입, 교육, 관리, 그리고 보험 모집 지원 업무,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추가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제 부당해고라고 이렇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사건을 맥은 해당 당사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리 부분은 기존 법리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종속노동성으로서 제가 이제 두 문자는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두 문자는 빼고 그냥 간단하게 본문 내용으로 말할게요. 자, 이제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그리고 근무 시간, 근무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복무 규율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또는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요. 자, 그리고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돼야 되죠. 그래서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되려면은 그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돼야 되고요. 인후 창출과 손실을 초래된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 않다고 평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수 근로대가성이나 기타 노무 제공 관계 계획성과 전수성 유무, 뭐 기타 요소 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자,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에는 이런 각각의 징표들에 대해서 부가적 징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징표들이 서로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된 징표가 있고 부가적 징표가 있다. 그래서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그리고 기본급의 적용 여부, 근로수수의 원천 징수 여부, 뭐 기타 요소 등은 우리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울한 지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 점으로 근로자성이 쉽게 단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으실 거는 그동안에 부가적 징표는 제가 기소자기로 했었죠. 기본급 정해져 있는 여부, 그리고 근로수의 원천 징수 여부, 그리고 사회부장 제도에 대해서 근로자가 인정된 여부. 자, 이거 보통 이제 메인 판례가 이거 기소장 3개인데 드디어 이제 취업규칙 적용 여부도 부가적 징표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간단히 보시면은 사실관계는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결론이 나와 있는 징표들을 가지고서 야, 이거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연결을 시키면 돼요. 자, 그렇지만 해당 판례는 좀 의미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A회사는 지역본부, 지역단, 지점, 이거는 조직 체계죠. 자, 이런 영업조직 하에서 지역단장이 위탁계약형 그 지점장에게도 시기별로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제시했네요. 자, 구체적인 실적 목표를 제시했다라는 말은 결국 가서는 이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계약 해지 위험이 있겠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해서 일일 보고 등을 지시하였다. 즉 상당한 지휘 감독이 인정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위탁 계약에 따르면은 계약 기간 만료 전에도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해지가 가능했고요. 자, 그리고 A 회사의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지점 변경이 가능하였다. 즉 일종의 배치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정규직 지점장의 인사 이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또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실제 업무 시간은 정규직 지점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해당 지점 내에 A 회사가 제공하는 사무실에서 지점 운영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현장 활동 시에는 지점당의 지역 단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뭐 기타 등등등.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밑에서 네 번째 줄을 보시면은 해당 지점장은 스스로 비품 원자재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판단된 거고요. 자, 우리가 근로자성과 관련돼서는 기출이 이미 됐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 판매원의 어떤 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근로자성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어쨌든 나름 최근 의미 있는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시면은 교탁에 종이컵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치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미용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주말에 머리를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신림역에 나와 있는 그 미용실에서 머리를 깎았는데 요즘 미용실 보시면요, 좀 잘 나가시는 분들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프리랜서 계약.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스텝들이라고 하거든요. 이 스텝들은 어떤 기본 계약이 있어요. 근로자 근로 계약을 보통 체결합니다. 자, 그래서 미용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원장님들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한다라면 근로자, 그렇지 않다면 프리랜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름 최신 판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미용실 원장들은 시설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미용실이라는 장소라던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각종 기구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런 헤어 디자이너는 미용 기술과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와 관련된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미용실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 수익에 대해서 분배율을 정해가지고 약정비에 따라서 배분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요, 갑이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어렵고 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주세요. 미용사들의 영업시간이나 영업 방식, 휴무일, 그리고 사용 도구, 제품 등에서 이거 어느 정도 규율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눈치 보면서. 근데 그 규율이 들어가는 것을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나의 미용실이라는 공간 공동으로 사용하는 병렬적인 동업관계에서의 영업이익 제고, 또 고객의 신뢰, 편익 등을 고려해서 형성된 일종의 영업 질서라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뭔가 지휘감독을 한 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스스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는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넘어가시고요. 자, 그리고 4페이지 보시면요, 보험회사 사고 출동 서비스 에이전트 근기업보상 근로자성인데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오늘 그 열심히 늦어가지고 오다가 이제 과속을 좀 해서 왔습니다. 근데 과속하다가 잘못하면 사고 나죠. 그래서 이제 그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되는 그 직종들이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제 입맛에 맞춰가지고 좀 뽑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결론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관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갑 주식회사의 사고 출동 서비스와 이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요. 보험회사 고객들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고 초기에 현장에 출동해서 사고조사 등의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자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상한 검토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그 사실관계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 쳤고요. 이런 그 출동 서비스 에이전트에 대해서 이 갑 회사가 어떤 지휘 감독을 하기가 좀 어렵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자, 보통 여러분들 그 배달 기사들 보시면은 앱에 스스로 가입을 하고 있죠. 앱에 스스로 가입돼서 이제 고객들이 뭐 신청하면은 뭐가 이제 삐어삐어 뜨죠.
그때 내가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때 이제 당신이 이걸 하세요. 배정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뭔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당사자가 그걸 반드시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죠. 본인이 하면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이 발생하는 거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이런 사고출동 서비스 에이전트 그리고 배달통 기사님들, 이분들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6페이지 보시면요, 시험 근로자의 근로성 판단인데, 자, 이런 것들 뭐 시험 문제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건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런 거죠. 시험 근로자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해당 당사자가 지금 임금을 받지 않기로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임금을 시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업무를 이제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급여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돈 안 받고 지금 일을 했으니까 수습 근로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시면요, 근로계약은 일단 명시적 약정뿐만 아니라 무시적 약정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시용은 과거에 기출이 되긴 했습니다. 자, 시용은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 적격성을 관찰,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시용계약을 체결하면 이제 확정적인 근로관계가 이제 성립을 한다. 그래서 줄침 부분 보시면 하단에 시용기간 중에 임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 성립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1차에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2차에서는 이런 것들을 뭐 논적으로 뽑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 가볍게 그냥 훑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공급업체가 알선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가 누구한테 있는가, 이건데요. 자, 이것도 우리가 29회 때 파견근로 관련돼서 3자 간의 법률관계가 출제가 되었죠. 그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A회사가 하도급을 받은 공사 일부를 미등록 건설업자인 을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자, 인력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병주식회사는 을과 인력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공급하였는데 병회사는 공사 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 임금에서 알선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였고 그 후 갑회사를 상대로 을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구하였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그 공사도급에 있어가지고 특례에 관련된 내용인데 도급회사가 수급회사에게 이제 하도급을 줍니다. 자,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다시 하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 거죠. 근데 해당 근로자가 채용한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이 연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 이제 하하수급인 업체, 그 업체에게 인력 공급업체가 일당직 근로자들을 채용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안정법 관련해서 인력 공급업체 그 스타일을 모르실 텐데 어떻게 되냐면 돈을 먼저 일당을 먼저 줘버립니다. 공급업체에서. 그러니까 일당 잡부들이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 해당 현장에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인력 공급업체에서 먼저 돈을 선지급해버려요. 선지급하고 그 일당에 대해서 받고 가고, 그리고 인력 공급업체가 인력을 공급해준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금전거래가 훨씬 수월하니까 그런 좀 편법적으로 실무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한 회사가 실제 인력 공급 업체이냐 아니면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인력을 공급받는 업체라면 해당 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했는데 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 회사에게 그 공사를 도급해준 직상 수급인 업체가 같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겠죠. 근데 만일에 이 인력 공급 업체가 만일에 상대가 된다라면 하등의 법적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거를 명시하고 있는데 전자관계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 문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 자, 9페이지 판례 볼게요. 자, 9페이지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임금 피크제가 고령자 고용법 차별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고령자 고용법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흐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과거에는 정년이 60세로 강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으면 보통 40 중반부터 이제 옷벗을 걱정을 합니다. 50 되는데 회사에 남아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파리 목숨이에요. 파리 목숨.
근데 이런 어떤 고용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자 보험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정년을 이제 60세로 강제를 해주는 거죠. 그럼 회사가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야, 정년 60세로 할 거면 이제 원래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나이 45에서 50 넘어가면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목이 잘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야, 우리가 60세까지 하려면 인건비 감당이 안 돼. 왜 감당이 안 되죠? 우리나라는 연봉제 체계니까, 직무급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나온 방안이 뭐냐? 야, 그러면 너네들이 정년을 60세까지 강제해주는 대신에 일정 연년이 지났을 때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해주겠다 했는데 갑자기 임금 피크제 도입을 의무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으로 바꿔버려요. 재량사항으로. 그러니까 노조 측에서 어떻게 해? 법은 정년을 60세로 올라갔는데 그건 유리하니까. 근데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하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결사 반대인 거죠. 이해가 됐죠? 자,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임금 피크제 도입을 도입하려면 단체비나 취업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단협은 안 돼. 그러니까 취교로 이제 강제로 그걸 배정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가 돼? 취업규칙 분립 변경 효력이 문제가 될 것이고요. 또 취업규칙 분립 변경 전에 만일에 업적 연봉이라든가 성과 연봉이라든가 해서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가 뭐였다? 근로계약상 연봉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거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을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으로 도입했다 하더라도 어떤 게 더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 이전의 유리한 근로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 자, 그 내용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거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이제 계속 누적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A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자, 지금 60세가 아니라 61세네요. 강행법보다 더 유리하게 61세로 유지를 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은 성과 연급제, 뭐 이것은 회사 내에서 얘기한 거니까 빼고 그냥 임금 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을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갑은 해당 규정이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기존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니겠죠. 연봉계약을 체결했다라면 그 연봉계약이 유리하니까 임금피크제 도입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거고, 해당 당사자는 그런 당사자가 아닌 자인 거죠. 그래서 야, 내가 지금 그동안에 일을 잘 해왔어. 근데 갑자기 일정 연령이 되니까 하는 일은 똑같은데, 하는 일과 하는 성과는 똑같은데 갑자기 임금이 줄어들어? 야, 이거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대법원 어떻게 봤다? 이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임금 피크제 도입이 정당할 것인가에 관련된 판례 법리가 최초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자, 다만 우리 수험적으로는 이 고령자 보험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죠. 자, 시험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금 피크제 도입 뭐랑 관련된 거죠? 취업규칙과 관련된 거죠. 자, 그러면 취업규칙과 관련된 어떤 특별법 내용을 예문으로 주면서 출제가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행정법 같은 거 보면 행정법 외에 어떤 특별법 규정을 예문으로 주면서 그걸 이용해서 풀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정법에서 하듯이 노동법에서도 출제는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근로계약상 그 연봉계약과 그리고 취업규칙상 임금피크제의 관계가 이제 작년 시험지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유사 논점이 다시 출제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으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법리를 보시면요, 줄침 부분만 체크할게요. 자, 고령자 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당연히 강행 규정이겠죠. 그래서 이런 강행 규정 법령에 위반하는 단체박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효력은 당연히 상위법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과연 정당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느냐 보시는데, 자, 일단 함정 이유가 있다라면 차별이 아니죠. 그럼 여러분들 함정 이유 유무는 당연히 아시죠. 함정 이유가 뭐예요? 달리 처할 필요성이 없는데 달리 처하는 경우,
또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설령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죠. 자, 거기에서 이제 고령자 보험법이니까 연령 내용을 추가한 겁니다. 자, 함정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서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 이제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임금 패키지를 시행하는 경우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함정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 기준, 이거는 브루타 대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임금 패키지의 도입 목적의 타당성, 해당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 도입 여부, 그 적절성, 임금 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 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맨 마지막이 좀 독특한 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취업규칙 분립 변경과 관련돼서 어떤 그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되는가, 그 의미랑 좀 유사하게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목적에 맞게 돈을 썼는지 그런 것들도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안화 검토를 보시면요, 해당 사건에서는 회사가 그냥 단순하게 인건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5세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만 그냥 맹목적으로 임금 피크제를 이제 도입해서 임금을 이제 삭감을 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함정 이유가 없는 거죠. 임금 피크제 도입을 해서 임금을 삭감하려면 당사자가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일정년에 돌아다녀서 업무가 과거만 못하고 또 하고 있는 업무 내용 자체, 즉 징부고로 간다라면 징부 가치가 과거보다 떨어졌기 때문에 임금을 이 정도만 주겠다. 이러면 함정 이유가 있는데 그런 이유들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줄, 성과연금제로 인하여서 갑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음에도 적절한 대상 조치가 강구되지 않았고 성과연금제를 전후하여 갑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비교해 봤을 때 합력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효이다 해서 해당 판례는 출제되기는 좀 다소 어렵지만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령자 보험법에 관련된 그 법조문을 예문으로 주면서 출제는 가능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페이지 보시면요,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 이것도 우리가 29회 때 3자 간의 법률관계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최신 판례니까 아, 이런 것들의 이슈가 있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사실관계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그 공장, 연구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시설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과거에 그 IMF 시절 전에는요, 이런 회사들이 많았어요. 그룹별로 돌아갔는데 이때 그룹에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아예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청소라든가 경비업을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그룹 내에서 이 회사에게 업무를 계속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회사는 이제 자산들이 있는데, 부동산들이 있는데 이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 자체를 제3자와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가지고 다 업무를 맡겨버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뭐 집에 있다 보면 가끔씩 그 이제 뭐 수도가스라던가 뭐 이런 거 점검하러 사람들 와야 하나요? 오죠. 우리 집에 와서 뭔가 업무를 하죠. 그쵸? 제가 가스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뭐 그런 뭐 계량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실효는 돈을 냅니다.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가스 계량이라든가 수도 점검이나 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집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지휘 감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돈을 주나요? 안 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실제 회사 우리 건물 안에 그 용역업체 직원들이 지금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을 했을 때 이게 파견근로로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급계약과 파견근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내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휘감독을 내가 한다라면 파견근로가 되는 거고요, 지휘감독을 안 한다라면 도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페이지 하단 보시면요, 두 번째 줄,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서 상당한 지휘 명령을 했다고 보기가 어렵고, 또 이런 시설 관리 업무는 청소 업무나 아니면 경비 업무입니다. 자, 이런 업무들은 해당 연구소의 연구 업무와는
업무적으로 이게 분리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업무 자체가 엄연하게 분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파견 근로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업무를 그냥 맡긴 것으로 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12페이지 사행사업주 직접 고용 의무 이행으로서 기간제 근로계약 효력인데, 자,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뭐 출자가 되면 부가액 쟁점은 가능하겠죠. 결론은 알고 계세요. 자, 뭐냐, 사용사업주가 이제 불법 파견을 한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해서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을 했는데, 문제는 직접 고용 관계에 의해서 성립된 근로계약이 무기계약이냐 아니면 기간제 계약이냐, 이건 거죠. 결론은 기간제 계약 체결하면 안 됩니다. 무기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12페이지 법리의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자,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했다거나, 이건 특별한 규정, 특별한 사정. 자, 다음 사용사업주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 업무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파견 근로자도 애초에 그 무기계약 체결 자체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어떤 사정, 이와 같이 직접 고용 관계의 계약 기간을 정하는 것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나 목적을 잠탈해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 입증 책임은 그 사용사업주가 진다. 그래서 원칙은 뭐다? 원칙은 무기계약직. 근데 이런 무기계약직을 체결하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입증을 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니까 결론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자,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 이행으로서 이게 두 개가 중복이 됐네요. 자, 이거 넘어가시고, 자,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4페이지 보시면은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은 위약금 해당 여부인데요. 자, 해당 내용은 근기법 20조의 위약금 약정, 그러니까 우리가 강제 근로 금지와 관련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유사 논점은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사이닝 플러스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자, 사이닝 플러스는 사실상 해석 문제로서 어떤 이제 계약서에 있어서 어떤 문헌의 해석 문제로서 민법 문제인데, 사이닝 보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면 이 경우에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출제 영역은 사실상 근기법 20조와 사이닝 보너스가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직접적인 논점은 아니에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도 근기법 20조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관계를 보시면은 회사가 이제 주식을 매각을 합니다. 자, 주식을 매각해서 소속 기업의 어떤 집단의 변경이 생기겠죠. 자, 이런 과정에서 소속 근로자가 회사 주주가 바뀌어버리면 좀 거시기 하겠죠. 소속감이랑. 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을 팔고 거기에 나온 수익을 매각 위로금이라는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대신에 야, 이 돈 받고 너 끝까지 회사 다녀야 돼. 너 나가면 안 돼. 너 만일에 회사 주인이 바뀌었다가 나가버리면 매각 위로금 줬던 거 이거 돌려줘야 돼. 일할 계산 돌려줘. 자, 이런 약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약정 자체가 실제로 근기법 20조 위반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 약정이.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또 하나, 해당 근로자에게 강제 근로를 시킬 위험이 있는가, 그거만 보시면 되죠. 그럼 여기서 자, 만일에 이 회사가 싫으면 본인이 떠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반환할 때 8개월 안에 퇴사할 경우에 매각 위로금을 다 내려놓은 것도 아니고 월별로 계산해서 반납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판시사항 보시면
논점은 근로기업 불이익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을 금지하고 있는 금기법 제20조 취지. 자,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한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 약정이 금기법 20조 위반인 여부. 자, 이게 이제 논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충분히 부르타로 낼 수가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어쨌든 가장 최근에 사이닝 플러스가 출제는 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본문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금기법 제20조 내용을 보시면 사년은 근로계약 불이익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요. 해당 금기법 20조 2법 취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제근로 금지죠. 자, 1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두 번째 단락을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해당 판례의 메인이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면서 의무 근로기간을 설정을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 의무 근로기간의 설정 양상, 말이 좀 어렵게 씁니다. 자,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 및 규모 액수, 그리고 반환 약정을 체결한 목적, 경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해당 반환 약정이 금전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면 금기법 20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강제 근로를 시키는 취지인가 아닌가,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사안검토 맨 아래줄 줄친 것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매각 유로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들이 해당 약정으로 퇴직 자유를 제한받는다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금기법 20조가 아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보시면요, 16페이지에 명예퇴직의 해제 조건 성취 여부인데요. 자,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경업금지 약정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판시사항에 이제 판시사항의 세 번째 단락을 한번 볼게요. 판시사항 세 번째. 자, A회사 직원인 갑등이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에 동종 경쟁업체에서 취직하는 경우에는 명퇴금을 전에 반환했던 취지의 각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부연 사실은 여러분들이 추측이 되겠죠. 명퇴를 해요. 그래서 명퇴금을 줘. 근데 3년 이내에 이제 경쟁업체 취업하면 명퇴금을 전에 반환하게 약정을 했는데 3년 내에 경쟁업체 취업을 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명퇴금 달라고 이제 청구했겠죠. 그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은 우리가 어떤 계약서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법적인 표현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먼저 획정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 논점이 뭐예요?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처분문서의 해석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갑니다. 맨 처음이 문헌적 해석, 두 번째가 논리적 해석, 세 번째가 목적론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문헌적 해석은 해당 문헌의 내용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논리적 해석은 이런 처분문서가 이루어지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당사자의 어떤 진정한 목적과 의사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거고요. 분리해석 금지는 근로자에게 분리해석 금지입니다. 목적론적 해석은. 자, 그래서 지금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업금지 약정은 저 경우에는 이제 한 B급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된 사례 문제는 미기출 논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업금지 의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법리를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경업금지 의무는 근로계약에서 파생되는 실질상 의무로 당연히 인정이 되고 있고요. 자, 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별도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거나 또는 영업비밀 부정계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 제10조에 따라서 우리가 전직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해당 경업금지 약정의 경우에는 이 약정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는데, 민법 103조 사유세 반환의 범죄행위라 판단이 된다면 이 약정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민법 103조에 반하는가, 즉 사유세 반환의 범죄행위를 보시면 이 약정 자체가 해당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근로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이때는 해당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해당 당사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그리고 근로권리가 과다하게 제한되고 있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두 문자로 이지 제대 경궁을 했죠. 제일 중요한 건 사인자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 자, 그리고
어떤 제한의 기간, 지역, 그리고 대상 직종, 그리고 대가 제공 여부, 뭐 기타 등등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업 비밀. 자, 그리고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거, 고객관계, 영업상 신용도 여기에 해당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판례에서는 논점 자체가 처무사 해석 방법과 그리고 경업금지 약정에 있어서 어떤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는데요. 자, 결론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판시사항 3번을 보시면은 세 번째 줄, 해당 각서의 어떤 내용이죠. 이 각서는 명예퇴직 후 3년 내에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의 효력이 상실이 되어 지급받은 명예퇴직금을 반환해야 한다라는 명예퇴직의 해제 요건에 관하여서 약정을 한 것인데, 이 각서에서 정한 명예퇴직 관한 해제 조건은 단순히 경쟁업체로 재취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재취업 직장이 A회사와 동종 경쟁관계에 있어서 A회사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함으로써 A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설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해제 조건을 성취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논점은 미기출 논점과 관련된 최신 판례 내용이니까 이거는 B급 정도로 별도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요. 18페이지 보시면은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인데요. 자, 해당 내용도 뭐 시험 문제 나오긴 좀 어렵지만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결론 정도. 자, 여러분들 일하다 다칩니다. 자, 일하다 다치면 사인자는 어떤 책임을 지죠? 만일에 일하다 다친다 그러면 업무상 재해네, 그래서 산재 처리해버리네, 이러면 끝. 근데 그게 아니라 민사책임으로 갈 경우엔 뭐 어떤 책임을 지죠? 근로계에서 파생되는 신의치상 의무로서 안전배려 의무를 부담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 만일에 어떤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얼마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사실관계 보시면요, 지금 이거는 이제 그 회사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그냥 그 상회라는 이름으로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부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가 이제 그 수확을 해야 되니까 한 분 인부 불러가지고 수확을 양배추를 따다가 이제 이분이 좀 다친 사건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분에 대해서 산재 처리를 먼저 한 거예요. 근데 산재 처리를 하고 나서 보상을 못 받은 부분이 있겠죠. 그랬더니 별도의 이제 손해배상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한참 지났겠죠. 왜? 산재 처리했으니까. 산재 처리했으니까 별도로 자신을 고용한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산재 처리가 이제 원활하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한참 뒤에서 이걸 청구하는 거죠. 그때 소멸시효 기간을 언제로 볼 것인가? 자, 그래서 이때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상식적인 부분을 얘기했는데요. 상행위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6년입니다. 6년. 보통 6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년인데 지금 여기서는 일반적인 재산권과 관련해 가지고 1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안전배려 의무가 무엇인가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되는 보호 의무를 의미하고, 자, 이런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했다라면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을 한다. 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은 소멸시효 기간인데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일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라면 소멸시효가 민법상 10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과 관련된 법률 관계는 근로자 생명, 신체, 건강 침해 등으로 인하여 손해의 전부에 관해서는 그 성질이 정형적이고 신속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 자, 그래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해서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지금부터 취업규칙 그리고 임금 이쪽에서 좀 유사한 어떤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서 판례가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20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 기득권 권리 이익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법리를 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1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은 취업규칙 분립변경과 관련해서 분립변경 의미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줄침부분 보시면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하여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에 저하된 근로조건이나 강화된 복무규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 이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추가되는 게 뭐다? 자,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의 범위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추가해야 됩니다. 자, 해당 내용에 관련된 판례가 한 3개 나와 있습니다. 지금 1년 동안에. 취업규칙과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이제 작년에 취업규칙 분립변경과 관련돼서 어떤 그 일부에게 유리하고 일반한테 불리할 때 그 취업규칙 분립변경의 동의 주체 범위가 작년 기출입니다. 그래서 취업규칙도 작년에 출제가 되긴 했지만 해당 논점과 관련 없는 논점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좀 버리기는 그래요. 최신 판례 내용이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에 이제 우리 밑에 두 번째 줄침거 부분 보시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 이득이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의 개념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서 보호되고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약간 형법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형법이란다, 행정법. 자, 다시 한번.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 의해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한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취업규칙이 바뀌었어. 근데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어. 그럼 이게 분립변경인지 여부를 볼 때 해당 이익이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아닌지 이거를 별도로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역순 20페이지 사실관계를 보시면요, 대학교가 요즘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소송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이 학교 정관할 내용을 보시면은 교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그리고 직무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사회 의결 체크해 주시고. 자, 그리고 해당 교직원 보수 규정을 보시면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의하여 봉급 결정의 기준에는 직급 호봉, 승급 등은 인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있죠. 준용 규정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 운용을 어떻게 했느냐? A 법인은 교원의 보수에 대해서 2014년에 2013년도에 시행된 공무원 보수 규정을, 자, 2015년도와 2017년도에는 지금 2014년에 시행된 공무원 보수 규정을, 그리고 2018년과 2019년까지는 2015년에 시행된 공무원 보수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지급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측에서는 야, 정관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 공무원 보수 규정을 우리가 준용한다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타당한 것이다 주장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대부분 어떻게 봤냐면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따르는 건 맞는데 이 공무원 보수 규정이 당연도 보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됐죠? 왜?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매년 공무원 보수 규정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 이전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가지고서 이런 임금 인상과 관련된 사내 규정을 바꿨다. 이거는 취업규칙 분립변경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21페이지 사안의 검토 내용을 보시면은, 자, 이거는 부르타 대비해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교직원 보수 규정에서 말하는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념은 보수를 책정할 당시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과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무원 보수 규정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한 기득의 권리,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 영역에서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분립변경에 해당하는데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아닌 단순한 이사회 의결만을 거친 거죠. 그럼 이건 금기법 94조 제1항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작년 취업규칙 분립변경 나왔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르타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다음 22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근무 형태 개편이 취약기질 분립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자, 사실관계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그 방송국 사건인데요. 이제 방송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방송국 업무는요, 59조 적용이었습니다. 59조. 그래서 12시간을 초과해서도 연장 근로가 다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어떻게? 교대제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직 근로자들에 대해서 이제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요, 근무 형태를 원래 4조 3교대였는데 이를 3조 3시차와 그리고 4조 3교대로 하는 병합금제로 변경하는 근무 형태 전면 개편 조치를 시행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근무 시간대가 이제 이게 어떤 분들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이분들이 야, 이거 우리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왜 당신들 멋대로 이거 조직 개편했어, 이렇게 해서 취약기질 분립 변경으로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22페이지 법리를 보시면은 취약기질 분립 변경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동일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일부 근로조건이 유리하고 일부 근로조건이 불리할 때는 어떻게 본다?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밤에만 밤샘 작업을 하던 분들이 있어. 근데 이게 이제 밤샘이 줄고 오전 근무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리하고 어떤 거는 불리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취약기질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여러 요소 중에 한 요소가 설령 불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대가관계나 연계성 있는 다른 요소가 만일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그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사안 검토 내용을 보시면요, 23페이지 비노동조합을 포함한 기술직 근로자들 근로 형태가 크게 불규칙하게 변경되었다거나 또는 업무 부담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거죠. 자, 설령 일부 근로 조건에서 다소 저하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조치로 밤샘 근무가 대폭 축소되는 등 오히려 근로 조건이 향상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분리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24페이지. 자, 이것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정년 규정은 취약기질 분립 변경 해당 여부인데요. 자, 이것도 법리는 없어요. 그냥 사실관계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년이 이제 60세로 연장이 되죠. 근데 해당 사업자에는요, 정년이 58세였습니다. 자, 58세인데 도달일에 대해서 이걸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1항에서는 정년을 58세로 두고 있고, 자, 3항에서는 자, 상반기에는 이제 6월 30일에 정년을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하반기에는 12월 31일에 정년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고령자고용법이 개정이 되니까 정년 규정을 어떻게 보느냐? 그냥 만 60세 정년 도달일로 봅니다. 자, 이게 취약기질 분립 변경인가? 자, 이런 내용인 거죠. 그랬더니 노조 측에서 뭐라고 하느냐? 정년 규정 관련된 나이와 관련된 2항 규정과 그리고 정년 도달일에 관련된 3항 규정을 따로따로 분리를 하는 거죠. 자, 따로따로 분리해가지고, 야, 2항은 놔두고, 자, 지금 3항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가지고, 우리가 생일이 도달한 날이 아니라 6월 30일, 12월 30일을 도달을 보는데, 지금은 생일 도달을 보니까 분립변경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다? 취사 선택 못합니다. 유리한 것만 취사 선택 못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정년이 과거에는 58세였지만 지금은 60세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분립변경이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줄침부분 보시면요, 24페이지 맨 하단 마지막 단락 보시면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서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이 되도록 정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기 등은 해당 규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고요. 정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전후 인사규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이거 하나 체크하세요. 각 개별 조항의 효력을 하나씩 따로 비교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 하나. 자, 넘어가시고요. 26페이지 판례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성과급제, 연봉제 지급 기준 효력인데요. 자, 이런 것들도 별도 법률 아니에요. 그냥 이슈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구나. 끄덕끄덕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요즘 대학교가 참 어렵나 봐요. 왜 어렵죠? 지금 학생들 숫자가 줄잖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그 정교수님들 말고 조금 젊으신 교수님들은 나가서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가지고요, 자기 거 홍보하는 거죠. 우리과 오면 뭐가 있고 홍보합니다. 그게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에 따라서 교수님들은 연봉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과연 타당할 것인가?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과거에 저희 때만 하더라도 교수님들은 좀 폼 잡고 담배 하나 딱 피면서 연구하면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이런 게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나가서 영업을 한다는 거죠.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한 기준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죠. 자, 왜냐하면 교원들도 결규 가서는 사립학교법 적용을 받고 있긴 하지만 근기법 적용대상에는 근로자에 해당되고요. 근로계약은 사적 자체가 원칙이죠. 그럼 임금협상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실적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현이 저도 이게 좀 생소해서 입에 붙질 않는데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26페이지 밑에 두 번째 따라 보시면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원 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성질은 사후상 고용계약에 지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학교 법인이 누구를 교원으로 임할 것인지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는 학교 법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학교 법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달려 있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학교도 근기법 적용되니까 사적 자체 원칙이 적용돼,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학교 법인이 교원에 대해서 성과급제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 보수 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또는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기법이 정한 강행 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어 교원의 보수 결정에 관한 학교 법인의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면 그러한 평가 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돼야 되고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러 보시면은 성과급제 연봉제 지급 기준이 객관성 합리성을 이런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이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교원의 정당한 이익과 한적 기대에 반하여서 형평에 어긋나는 기준을 저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자, 학교 법인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구체적 재정 상태, 교원의 보수 수준, 그리고 특정 부분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성과급적 보수 변동이 교원의 본연의 업무 수행과 생계에 미치는 영향, 뭐 기타 등등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그래서 뭐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그 성과급 지급 기준이 뭐냐? 자, 여기 나오네요. 그 신입생 모집 실적 체크해 주세요. 신입생 모집 실적. 좀 치사하죠. 교수님한테 연구 실적 같은 걸 가지고서 성과 연봉제를 실시해야지 신입생 모집 실적을 가지고서 성과 임금을 지급합니다. 자, 좀 치사한데 근데 대부분 어떻게 봤다? 근기법이 정한 강의적을 위반하거나 객관성 합리성을 잃고 교원의 보수 결제에 관한 사립학교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들도 요즘에 좀 잘 나가시는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많은 학교는 모르는데 지방에 이제 좀 정원 미달인 학교들 있잖아요. 자, 그런 학교 교수님들은 나름대로 이제 좀 이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28페이지 취업규칙 분립 변경과 근로계약 효력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여러분들 작년 기출인 근로계약상 업적 근로계약상 연봉제 계약과 취업규칙 분립 변경으로서 임금피크를 도입했던 사안이 있죠. 그 사안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비판을 했죠. 그래서 그 판례의 보완책으로서 일부 추가한 내용입니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법리부터 한번 볼까요? 자, 29페이지 볼게요.
자, 29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그 업적 연봉제와 그리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취업규칙 분립변경과 관계에 관련된 판례 내용이 동일하게 나갑니다. 자, 우리 복습하면은 작년 기출이지만 결론은 뭐가 적용된다? 집단적 의사일정 방법에 대한 동의를 거친 임금 피크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종전에 유리한 업적 연봉제가 적용된다죠. 자, 근거는요. 근기법 제4조. 자, 그리고 근기법 97조의 반대 해석을 가지고서 유리한 연봉계약이 우선 적용한다. 자,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보완하는 요지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자, 그게 뭐다? 29페이지 산하검토 바로 위에 있는 단락입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추가하시고요.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유해책에다가 유해책 법례에 이거를 추가해 주세요. 자, 근기법 4조, 94조, 97조. 자, 입법 취지를 고려해 봤을 때 추가되는 법리 내용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서 구체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렇게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좀 어렵나요? 일단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학교에 있는 사람. 자, 근데 학교에 있는 사람이 업적 연봉제를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취업규칙 분립 변경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뭐가 적용된다? 기존에 체결한 업적 연봉제. 근데 업적 연봉제에 관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뭐가 적용된다?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30페이지. 통사임금과 관련해가지고 또 판례가 또 많이 누적됩니다. 특히 통사임금 배제 합의에 반하는 그 차익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 여부인가. 자, 이 부분들이요. 지금 얼추 봐도 한 7개, 8개 쌓여 있어요. 7개, 8개. 판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추가되는 법리는 거의 없고요. 우리가 신의칙 위반 여부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 범위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단락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거 하나만.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임금 인상 소급분의 통사임금성 여부인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통사임금 판단 어떻게 하죠? 통사임금은 객관적 징표에 따라 판단하죠. 객관적 성질. 그래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특히 고정성과 관련해 가지고 유형을 5가지로 제시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근속기간에 연동되는 임금, 두 번째가 근무 일수에 연동되는 임금, 세 번째가 재직 중에 연동되는 임금, 네 번째가 기술이나 경력에 연동되는 임금, 마지막 5번째가 업무 성과에 연동되는 임금,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여기서는 임금 인상분을 소급해서 지급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소급해서 지급한다. 자, 그래서 뭐 고정성 이런 것들은 다 보시고 하시고 넘어가시고, 여기 사실관계를 한번 볼게요. 사실관계. 이거는 뭐 나름 의미가 있는 판례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고, 이건 한 B급 정도 그 사례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단체벌 체결하면서 기본급 등에 대한 임금 인상은 4월 1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회계연도로 우리가 연봉을 주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그 합의된 임금을 주는 거죠. 4월 1일부터. 근데 4월 1일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합의를 못했어. 그러면 합의가 안 됐으니까 임금을 못 올려주겠죠. 종전돈으로 주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4월 1일이 지나서 5월, 6월에 합의하면 그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해야겠죠. 근데 소급해서 지급하는데 그 만일에 5월달, 6월달에 퇴사자가 있어. 퇴사자에 대해서 이거를 소급해가지고 지급은 안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볼 때 그러면 이 소급 인상분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거 아니야? 결과서는 그때 재직하고 있을 때 이걸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소급 인상분은 재직 중인 조건과 연동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부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판례는 아니다. 고정성 인정된답니다. 자, 그러면 재직 중이 아닌
퇴사자에게는 이 소급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법률 관계는 퇴사자는 언제 발생하죠? 퇴사 후에 발생합니다. 퇴사 후에 모든 법률가 확정이 되는데, 확정된 이후에 법률 관계가 형성되면 이거는 효력이 소급효다 장려효다, 장려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단체협약이 개정되기 전에 퇴사자는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소급 인상분이 재직 중인 조건과 연동돼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출제가 되면은 여러분들 오답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B급 정도 최신 판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산업검토 31페이지 보시면은 양이 많으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자, A배사는 임금 인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급 임금 인상분을 임금 인상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자,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법 효력이 단체법 체결 이전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세요. 만일에 시험 문제 나오면 오답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시고, (32페이지) 판례를 보시면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인데, 자, 제목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다 아시죠? 아까 제가 이제 유형을 5가지로 놨는데, 우리가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원은 고정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근무 일수에 비례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일한 날짜를 카운팅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일에 재직 중이다,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 퇴사자는 지급 안 한다 하더라도 지급 시점 이전에 퇴사했더라도 그 근무한 일수를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라면 이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이 또 별도로 돼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목 보시면 끝난 거예요. 일할 계산 지급한다, 당연히 통상익성 인정되겠죠. 자, 일단 그거 하나 추가해야 됩니다. 33페이지 법리 하나 추가할게요. 자, 이거는 나름 새로 나온 판례 법리입니다. 이거는 추가를 해주세요. 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자, 근로계약이나 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규정의 내용, 그리고 사업장 내 임금 지급 실태나 관행,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자,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기 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 특정 임금 한복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라면 그러한 관행을 이유로 해당 임금 항목의 통상임성을 배척함에 매우 신중을 기한다. 자, 사실관계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간단하게 이렇게 볼게요. 자,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중요한 것만 봅니다. 중간쯤 보시면은 퇴직자에 대해서 명절 상여금 등을 포함하여 근무분에 대해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한다 되어 있죠. 퇴직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내 규정으로 퇴직자에게도 일할 계산해서 어떤 상여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유 불문하고 실제 퇴사자에게는 돈을 지급 안 했어요. 퇴사자에게는. 자, 그랬더니 회사 측에서는 야, 이런 거 규정 있었는데 우리 그동안 이거 지급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했던 어떤 관행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자치규범도 법이죠. 법이 있으면 이거를 그동안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중요한 게 아니죠. 법이 있으면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고정성 인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인지 판단 여부, 이거는 추가되는 판례 법리니까 이번에 나온 판례 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별도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그래서 사업검토 줄친것만 보시면 명절 상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도 근무 일수에 상응하는 명절 상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급여 세칙 등 취업규칙이 정한 명절 상여 퇴직자 일할 지급 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거나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근로자들은 따지면은 찍히잖아요. 그래서 주는 대로 일단 받고 나중에 퇴사할 때 몰아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사용자가 이제 야,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지급했는데, 그러니까 뭘 주장하죠? 관행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관행 범죄 다 아시죠? 자, 두 번째 규사 사실입니다. 규범적 사실로서 확립되거나 규사 사실, 사실상 제도로서 자, 규사성. 갑자기 헷갈립니다.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규범의식에서 지지되어 있는지를 봤더니, 자, 판례는 뭐라고 하고 있다? 밑에 두 번째 줄. 설령 A회사 사업장에서 퇴직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때 관행은 법원성이 인정될 수 있는, 즉 근로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규범의식에서 지지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해왔다는 패턴 자체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관행에 불과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해당 내용이 근로계약 내용이 된다거나 또는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으로 확립돼도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도 부가적 쟁점으로 언급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다음은 이제 신의칙 위배 여부인데요. 자, 신의칙 위배 여부. 자, 이 부분은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된 바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판례 범위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A급 논점이에요. 통사임금 배제 합의는. 지금 제가 이제 그 최신 판례에 대해서 B급이라고 했는데 수정할게요. 그 판례는 너무나도 많고요. 통사임금 관련 논점은 A급 논점입니다. 통사임금과 관련된 거는 싸그리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사용자와 그 노조 측에서 통사임금에 속하는 항목을 통사임금에서 배제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자, 합의를 했는데 이거는 통사임금에 들어가는 건데 이걸 합의를 해? 이거는 좀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배제된 항목을 다시 그 통사임금에 산정해서 재산전된 통사임금을 가지고서 가산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인정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요, 일단 신의칙 위배 여부를 보는데 통사임금 배제 합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이유는요, 통사임금과 관련된 내용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강행 규정에 반하는 노사의 합의는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무효예요. 자,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효니까 당연히 신의칙에 반한 무효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에 반한 청구를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 신의칙 위반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서 사용자가 이제 얘가 나한테 이런 거 청구 안 하겠지? 이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믿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하여서 뒤통수 때리면서 차익 청구를 하는 거는 신의칙 위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면 인정이 되는 거죠. 일단 신의칙 적용 요건을 갖추고요.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 특별한 사정이 이제 여러분들 달달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34페이지 맨 하단 보시면요. 자, 근로회사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 수당을 지급을 구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서 신의칙에 반해서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신의칙 위배 여부, 이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자, 내용 자체는 굉장히 긴데 일단 첫 번째 달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신의칙 위배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하죠. 근거 두 가지 꼭 기억하시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기준법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자,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 경영에 관련된 그 위험을 근로자 측에게 전가시키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이건 우리가 다 했던 내용이고요. 자, 추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양가로 3번의 두 번째 달라. 이게 최신 판례에서 추가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하시는데, 이제 솔직히 제가 수험생 입장에서 보시면요, 이 통사임금 배제 합의에 반하는 청구가 신의칙 위배 여부인가, 양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양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최신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 다 암기하자 하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를 암기해서 써도요 시간 내에 다 못 쓸 것 같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최신 판례로 판례 한 3개 정도에서 계속 인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억울하겠지만 최신 판례니까 최대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신 판례예요. 자, 내용 보시면은 통사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지,
또는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추가 법정 수당의 규모, 추가 법정 수당 지급으로 인한 실질 임금 인상률, 통상 임금 상승률, 기업의 단기 순이익과 그 변동 추이, 자,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인건비 총액, 매출액, 기업의 계속성, 수익성, 기업에 속한 산업계의 전체의 동향 등 기업 운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자, 읽는데도 힘드는데 이거 어떻게 암기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연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라면 그러한 경영 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가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책을 들어 근로자 추가 법정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해당 사업장이 경영난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수업하신 분들은 사례 문제를 풀어서 아시겠지만 그 사례 문제에서 나왔던 거는 근로자 측이 청구한 금액 자체가 많지가 않았던 거죠. 많지가 않아서 사연자가 이를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해당 사항은요, 금액이 몇백조예요. 몇백조. 금액이 엄청 커요. 1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회사가 경영난이 있는데 이 정도를 청구하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는 게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청구를 신의책에 받는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판례 하나만 더 하고 쉴게요. 이게 연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자, 36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제주주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는 정기상임의 통상임금성입니다. 자, 해당 내용은요, 규정 자체가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되니까 고정성이 바로 부정되나요? 실무적으로요, 이 고정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재직 조건을 다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겠죠. 거기에 관련된 메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37페이지 법률을 먼저 보시면은 단체비나 취업기 등의 정기적 계속적으로 일정 지급료에 따라 정기 상임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기일 전에 이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확 보이지 않다라면 이때는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 상임에 대해서는 근로대가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에 따라 단체바 등에서 정기 상임을 특정 시점에 제주주인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한 규정을 둔 경우 해당 규정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당 규정만을 근거로 이미 근로를 제공했더라 하더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는 정기 상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취지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규정이 있으면 그냥 단정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단정하지 말래요. 자, 그래서 추가된 내용 볼게요. 특정 시점 전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는 만큼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자, 이게 메인입니다. 단체바 등에서 정기 상여금을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정기 상여금 지급 실태, 관행, 노사의 인식, 정기 상여금, 그 밖의 임금 지급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실제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비례하여 정기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 상여금은 매 근무일마다 지급하는 임금과 실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뭔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해요. 일단 사내 규정으로 재직 중인 자에게만 이런 그 상여금을 지급한다 규정을 뒀는데 실질적으로는 퇴사자에게도 일할 계산에서 회사 측이 자의적으로 지급을 해왔던 사안입니다. 이해가 됐죠? 근데 해당 당사자에게는 이제 야, 내가 너한테는 못 주겠어, 인정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규정에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회사 측이 일할 계산 지급했다라면 이거는 고정성이 인정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판례법리 뒤에 보시면은 38페이지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상임금 배제 합의에 관한 청구 신의치 위배 여부인데 목차 보시면 아까랑 동일해요.
그래서 39페이지에 추가되는 판례 있었죠. 최신 판례 법리 추가된다는 거. 양이 너무 길어요. 너무 길지만 일단 여러분들 이걸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요. 두 번째 시간에 40페이지 판례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